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래 뭐 정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 시스템이 중요해. 뭔가 하여튼 인치가 아니라 뭔가 하여튼 체계적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 문제를 제도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이성이라고 그러면 제도를 잘 이끄는 걸 제도 이성이라고 부르고 오히려 실천을 잘하는 것,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움직임과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끌어보는 걸 실천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좋은 제도만 되고 나는 뭐 저기 내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인치는 안 해. 나는 뭐 시스템에 따라서 할 거야. 이렇게 만약 한다 그러면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의 핵심은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지 제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은 정치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세상을 모든 그런 시스템으로 다룰 수 있다고 믿으면 조금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사람일 때도 많다고 저는 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정치의 문제를 조금 더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들도 이게 늘 논쟁이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중요한가? 좋은 정치가가 중요한가? 아마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좋은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할 거고 좋은 제도가 있어야지 정치가를 믿으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가 옛부터 늘 논란이었지만 정치 철학자들 또는 정치 사상가들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정치는 제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좋은 제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아마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다 좋은 제도로 수렴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정부 관련된 제도도 대통령제와 무슨 의원내각제와 또는 그 중간에 있는 여러 혼합형 가운데 어느 하나로 수렴됐을 겁니다. 선거제도도 좋은 게 있다면 어느 한 선거제도 양식으로 다 수렴됐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보시면 다 다릅니다. 선거제도도 나라마다 매우 달라서 혼합형이 일반적인 경우지 단순 대수제나 비례대표제를 순수한 형태로 하고 있는 나라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제도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제도라고 해도 좋은 점만 있지 아니합니다. 제도는 장단점이 있고 그 제도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제도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도 돌아보시면 한국의 정당제도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제가 보기에는 수백 번을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내각의 이름, 부처의 이름 아마 연도별로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외우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이 국회 상임위원회 이름도 국회마다 달라집니다. 너무 많이 바뀝니다. 제도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정치가들의 실력이 뛰어난 게 중요하지 제도에 맡겨서 모든 것을 한다는 건 어렵다는 걸 좀 생각해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는 좋은 제도를 권한다면 그런 분들은 아마도 개헌해야 된다, 선거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시겠지만 개헌이론은 늘 있었고 선거제도에 대한 논쟁도 있고 지난번에는 선거제도로 바뀌었지만 그게 생각만큼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로스쿨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전에는 대개 다 독일식 법제도를 갖다 썼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사법체제하고 한국의 사법체제는 정반대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다릅니다. 똑같은 제도라고 해서 동일하지 않다는 민주주의의 모양새도 미국의 민주주의 다르고 영국의 민주주의 매우 다릅니다. 영국의 민주주의하고 독일 민주주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의 민주주의 제도적으로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독일은 전형적인 의회 중심제라면 프랑스만 해도
대통령도 직선으로 뽑으면서도 또 의회 역할이 큰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똑같은 제도라고 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도가 매우 다르다고 해서 어느 제도가 더 우월하고 어느 제도가 더 열등한지가 분명히 가려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다면 저는 여전히 좋은 정치 리더들이 많이 나오는 민주주의를 좋은 정치가들의 모임인 정당이 하나 제대로 발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름 바뀌지 않는 정당 하나 갖는 것, 또 그 정당을 말하면 대표적인 정치가 이름이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벌써 정당의 이름이 지난 민주화 이후 동안에 200개 가까운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사실 웬만한 나라들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좋은 정치가들이 끊임없이 그 정당 안에서 길러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저는 우리들의 미래가 가야 될 길은 거기에 연결이가 아닌가.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좋은 정치가를 만들려면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데려다 쓰면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까? 좋은 정치학자가 좋은 정치를 할까요? 좋은 정치가가 정치학 공부를 많이 해야 제 역할을 할까요? 이 점을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치학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좋은 정치가가 되는 건 어렵습니다. 또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정치학자는 정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분야밖에 할 줄 모릅니다. 정치학자는 편협하게 자기 분야를 아는 사람일 뿐, 또는 그 편협한 분야의 모든 것을 알고자 할 뿐, 정치가는 세상의 보통의 일반사를 두루 널리 아는 사람들이 좋은 정치가입니다. 따라서 정치학 공부를 많이 했다고 좋은 정치가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관찰하고 사람들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좋은 정치가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있습니다. 정치 철학을 말하면 다 플라톤에서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플라톤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언제 시간이 되시면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어보는 건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플라톤은 민주주의의 비판적인 학자이긴 했지만 민주주의 시대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민주주의의 성과를 이 사람의 철학에 반영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책의 되게 중요한 특징은 다 대화책으로 이루어졌다. 드라마. 따라서 번역만 잘 돼 있으면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입니다. 이 사람의 드라마라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자 그런 스타일의 책을 썼다고 볼 수 있는데, 플라톤이 시작한 일은 뭐냐면 플라톤 이전에 모든 정치 행위들은 다 자연의 뜻이든 신의 변덕이든 또는 운명의 장난이든으로 설명했던 겁니다. 근데 플라톤이 처음으로 인간이 의식적으로 정치를 잘 운영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주장을 처음 한 사람입니다. 신의 변덕이나 운명의 장난이나 자연 법칙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인간이 의식적으로 세상을 기획하고 움직여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처음 열어제낀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국정기획이 어떠느니 정책기획을 어떻게 하느니 앞으로 선거에 나가는 공약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또는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하는 건 다 플라톤이 처음 시작한 일이에요. 플라톤 이전의 사람들은 정치라는 것도 운명에 맞아야지, 운에 맞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의식적으로 계획해서 인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최초의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책은 어떻게 정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게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가 정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정치의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게 플라톤의 주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정치 철학을 학자들은 이상국가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상국가론의 영향이 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플라톤을 불러다가 정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플라톤은 정치 자문에 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탈리아를 이렇게 보시면 장화 뒤꿈치 부분에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칠리아는 옛날에 로마의 문화권이 아니라 아테네 문화권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테네에서 활동했던 플라톤을 이 시칠리아 또는 시켈리아라고 당시에 불렸던 또는 시라쿠사라고 불렀던 당시의 왕국에서 플라톤을 초청해서 선생님이 와서 자문을 해주시면 이상정치의 꿈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시라쿠사를 갑니다. 가서 통치자 교육으로 그 통치자의 왕자인 차기의 통치자를 또 이렇게 개인 교수로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좋은 정치의 뜻을 펼치고자 이 정치 철학자가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혹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람이 이 통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 국가께 생각했던 사람이 음모를 꾸며서 노예시장에 팔아버릴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정말 죽을 뻔해서 이 사람이 급하게 아테네의 유력 가문들의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겨우 탈출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통됐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사례는 정치 철학자를 너무 흥미롭게 다룹니다. 정치에 대해서 모를 것이 없었던 것 같았던 사람의 정치 기획도 실제로는 잘 실현될 수 없더라. 따라서 정치 철학자가 정치에 대해서 논변은 많이 필 수는 있어도 좋은 정치가가 되는 길은 만만치 않다. 이것을 막 가리킬 때 대표적인 사례가 플라톤입니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키아벨리를 아십니까? 정말 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사실 그 전에 생각을 모두 손두리째 바꾸는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있지만 굉장히 민중적인 정치학을 지향했고 되게 요즘 기준으로 말하면 매우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귀족정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했고 요즘 말로 하면 민주정, 당시 말로 하면 공화정의 일관된 지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족도 아니고 하층민도 아닌 중민 출신이었기 때문에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높은 직에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위치해 서서 쉽게 생각하면 이탈리아 도시국가,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국가를 주도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열어 제낀 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미칩니다. 출판을 하는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말하면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쓴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군주론이라고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의 군주론 책은 번역된 것만 30종이 훨씬 넘습니다. 어린이 군주론을 포함하고 이른바 소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일종의 실용서까지를 포함해서 마키아벨리처럼 기업 운영하기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정말 놀라운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안 인더스트리. 마키아벨리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다. 그만큼 이 사람이 영향력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이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에 귀족을 반대하고 이 공화정에 보이지 않는 공화정 지지자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글은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숨겨진 이야기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귀족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렌체 정치를 14년 정도 주도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외교안보 수석. 근데 당시는 거의 전쟁과 용병이
주 정치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외교안보 수석의 역할을 14년간 했다라는 건 사실 웬만한 통치자들이 다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이 대단한 사람도 마지막에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아주 빈곤하게 정치에 대한 글을 써서 우리에게 지금 남긴 것으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당한 고문이 너무 유명한 고문입니다. 스프라파도라고 하는 고문인데요. 이태리에 가시면 아마 이 건물들은 천장에 매우 높습니다. 천장에 도르래를 달면 사람을 이 손을 뒤로 젖혀서 손목을 밧줄로 묶은 다음에 그 도르래에다가 그 밧줄을 얹어서 이제 천장 근처로 당기게 됩니다. 그러면 손목의 힘으로 이 자신의 신체의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리는데 지상에 닿아서 어디가 깨지고 이러기 전에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건 그 자체도 힘들지만 정신이 무너지는 고문을 대표하는 게 스프라파입니다. 그래서 보통 2번 당하면 정신이 무너지고 어깨 축지가 빠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 남자가 그걸 6번을 견딥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아버지가 6번 견뎠다 이렇게 편지를 쓸 만큼 의지력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14년이 지나서 이 사람은 이 고문을 받고 메디치 가문이 소위 말해서 교황 자리를 갖게 됐을 때 특사로 풀려나서 겨우 자신의 고향 마을로부터 좀 떨어진 데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데 다른 도시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통치자를 섬기는 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피렌체 시내도 못 들어오고 다른 도시국가로 갈 수도 없는 곳에서 만년을 새 작업하고 나무에서 장작해서 팔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위험해서 메디치 가문의 교황들은 2번이나 이 사람에게 큰 돈을 주고 딴 생각하지 말고 책이나 쓰라고. 그래서 썼던 책들 가운데 대표적인 게 피렌체의 역사 뭐 이런 책들이 남아있게 됩니다. 본인이 반대했던 정권으로부터 돈을 받고 책을 썼지만 그 책 속에는 본인의 진짜 이야기를 숨겨 말할 줄 알았던 이 사람도 결국은 마지막은 정치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군주론도 써보고 여러 정치가들에게 나를 써달라고 추천서도 받고 해봤지만 결국 잘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정치적인 식견을 가졌다고 해서 정치에서 본인의 큰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뭐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었겠지만 이 사람도 정치를 사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베니스라고 영어로 이름으로 부르는데 당시에 베네치아는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공화정을 했던 도시국가입니다. 베네치아가 누구한테 무너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나폴레옹한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한테 무너지기 전까지는 베네치아는 1000년을 살아남았던 공화정 도시입니다. 여기에 프랑스 대사 비서로 루소도 정치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년 만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파리에 돌아와서는 자신이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혹사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해서 파리의 사교계에서 큰 재밌거리를 선사하게 됩니다. 루소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시나요? 스위스 사람입니다. 제네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을 때 너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현상금이 걸렸고 스위스에서도 현상금이 걸려서 도망자로서 도망다니다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묻혔는지도 잘 모르는 속에서 그냥 진짜 모두가 뭐 아는 사람 없이 거의 객사의 루소. 이 루소가 지금은 어디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파리에 빵테옹이라고 하는 나폴레옹이 묻혀 있는 그
묘에 같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 사람도 아닌 이 대단한 사람, 프랑스 대혁명 시기의 모든 혁명가들이 추앙했던 저 사람도 겨우 1년 만에 좀 싸가지가 없다고 쫓겨나서 파리 사교계에 이 얘기거리밖에 안 됐던 사람이 루소입니다. 조금 얘기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베버를 먼저 얘기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요약해 보시면 베버도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도 정치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지금 독일에 민주당이라고 부르면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지금은 자유민주당이라고 부르거나 이 정당이 옛날 이 전신은 민주당이라는 정당입니다. 옛날은 독일 민주당이라고 보통 불렸습니다. 저 독일 민주당을 만든 건 막스 베버하고 나우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우만 재단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도 에버트 재단, 그 다음에 여러 재단들이 있는데 그 재단 가운데 하나 이름이 나우만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에 가장 가까운 쪽의 정당에 관련된 재단일 텐데 저 재단을 만든 나우만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막스 베버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좌파의 사민당이나 공산당, 오른쪽의 기독교 민주당 중간에 조금 진보적인 민주당을 만들고자 이들이 노력했던 것이 그게 독일 민주당이었습니다. 이 독일 민주당을 이끌었던 이 사람도 정치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도 유명한 정치가였고 본인은 학자의 길을 갔지만 컬럼을 많이 썼습니다. 이 사람의 컬럼은 당시의 신문은 요즘처럼 짧은 글들의 저희가 아니라 아주 큰 글들입니다. 그래서 베버는 컬럼 3편을 쓰면 시간권 분량이 될 만큼을 신문에서 실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컬럼도 쓰고 현실에 대해서 논평도 많이 했던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 정치는 비밀연애다. 비밀연애라는 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면은 안 되는데 절제하기가 너무 어려운 걸 가리킬 때 보통 영어식 표현은 비밀연애라고. 정말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사회를 조금 더 한번 바꿔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게는 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근데 이 사람도 한번 합니다. 1919년 1월달 요즘식으로 말하면 독일이 바이마르 체제가 막 만들어진 그 선거에 출마를 했었어요. 하지만 똑 떨어집니다. 그 떨어지고 한 열흘 정도 지나서 한 강의가 아까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업으로서 또는 소명으로서의 정치. 그 강의를 베버 동생도 들었습니다. 그 강의에는 위넨대학교 교수를 또 많이 들었는데 그 동생이 자기 형의 그날 밤 강의를 듣고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은 우리 형의 정치에 대한 고별사다.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정치를 못한다게 됐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젊은 학생들과 지식인들에게 정치란 무엇인가를 강의했던 것이 직업이자 소명으로서의 정치라는 그 작품입니다. 이 사람도 정치에 대해서 지금 모든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읽었다고 말하는 그 책을 쓴 이 저자도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정치에서 좌절하고 말합니다. 이게 정치가의 길을 뭔가 인상적으로 표현하려면 좋은 사례들이 아닐까. 왜 그럴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지식을 3개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이성적 지식 또는 학문적 지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지식 또는 비정치적 또는 행정적 지식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3번째 지식이 우리말로 굳이 옮기자면 실천적 지식인데 요즘에 인문학 강의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저 프로메세스라고 하는 아테네 그리스 말이 많은 여기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프로네세스. 인문학을 가리키는 사람은 저것을 인문적 지식, 인문적 어떤
어떤 뭐 교양 이렇게 번역하는데 저는 옳지 않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적 지식입니다. 자, 이 지식을 세 개로 나눴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에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학문적인 지식이 하나 있고, 또는 행정적이고 기술적인 지식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천적인 지식이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치가가 되신다면 주변에 학문적 지식이나 이성적 지식을 가진 지식인을 잘 두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그 옆에 좋은 정치학자나 지식인과 더불어 좋은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이나 행정 지식을 가진 사람을 보좌관으로 두면 됩니다. 근데 이성적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기술적 지식,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법률이나 행정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치를 잘할 수 없는 이유는 정치의 본령은 실천적 지식이에요. 실천적 지식은 이런 겁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이렇게 큰 모임에, 가족 모임이라거나 또는 친척 모임에 가면 분명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있습니다. 학식이나 이런 건 많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나 현명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도 집안이 오형제, 제가 막내지만 제 형들은 대부분 집안 형편이 그래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는데, 저도 저희 집안들 이렇게 모이면 이 중학교 중퇴한 둘째 형수가 가장 현명합니다. 다들 그분의 이렇게 좀 몇 마디 안 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참 지혜로운 분이시다 이런 생각을 시동생들도 이렇게 갖게 만드는 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랍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 정치는 경험과 타인의 관찰을 통해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이끄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학자적 지식을 가졌다고, 변호사나 법률가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잘하지 못한다. 좋은 정치가라면 학자를 옆에 자문하게 거느리면 되고, 좋은 보좌관 역할에 행정 지식이나 법률 지식을 가진 사람을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저 실천적 지식을 대체하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상하게도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는 막 실력이 어디 외국 유학 갔다 오고 했지만 사람들로부터는 저 사람 인격은 빵점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 반면에, 이상하게 그런 어떤 뭐 전문직이나 이런 건 아닌데도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양반이 뭔가를 말하면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 분위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라는 뜻입니다. 뭔가 알 수 없지만 그 사람이 앞장서면 뭔가 나도 조력하고 싶어지고 일이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정치가라는 겁니다. 우리도 돌아보면 육사 나온 대통령도 있었고 서울대 나온 대통령도 있었고 했지만, 돌아보면 상고 나온 분들이 잘했습니다. 돌아보면 옛날에는 뭔가 하여튼 조봉암이라고 하는 옛날 정치인도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지만 사회주의 계열의 이 활동가들도 다 그 양반이 존중하고 존경할 만큼 어떤 리더십을 보였던, 이게 중요합니다. 왜 정치학자가 좋은 정치가가 못 되냐? 정치의 본령은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현명함이 있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의 경험은 적어도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 리더로서 인정받을 만한 신망 있는 사람으로 문득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영역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없이 뭔가 완벽한 제도를 찾아서 정치가 움직인다면 그게 될까요? 헌법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아마 그렇게 따지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헌법이 최고 아름답습니다. 내용 자체는. 헌법이 가장 낡은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입니다. 헌법은 잘 못 바꿉니다. 헌법은 낡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은 시대에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정치가 이끌리는 건 좋은 정치가들과 좋은 정치가들의 모임인 정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어느 나라 민주정치가 훌륭하냐?
그러면 그 나라 정당과 그 정당이 만들어내는 좋은 정치가들이 많으냐? 이 문제로 다뤄진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시간에 제 강의의 이제 요약이 되겠습니다.